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현주입니다. 세조실록 제22부 결전의 분수령 북청 전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467년 5월 이시의 반간계로 졸지의 신숙주는 팔자에도 없는 깜빵 생활을 하게 되죠. 그야말로 이제 슬기로운 깜빵 생활인데 그때 당시 이제 같이 처벌을 받았던 한 명이에요. 한 명에는 와병중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가택연금 정도로 끝나긴 했어요. 물론 이제 본인은 굉장히 가시방석이겠죠. 어쨌든 이제 신숙주는 꼼짝없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신숙주를 향한 세조의 의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때쯤 해가지고 세조가 신숙주를 꽤나 의심을 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게 지금까지 술친구였잖아요. 그죠? 엄청난 술친구였고 그리고 가장 총애를 받는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런데 그 신숙주를 지금 가장 크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나름 합리적인 근거가 있긴 있어요. 이시애가 했던 그런 반관계 때문만은 아니었고 나름의 이제 세조가 생각했던 근거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어쨌든 신숙주가 함길도에서 근무를 한 전력이 있었죠. 거기다가 조정에서도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세조는 신숙주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경계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조 의심이 얼마나 이때 무럭무럭 자라나는지 빵이나 가동걸로도 불안해가지고 내관을 보내가지고 한번 그 옥을 시찰을 하고 와라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얼마 후에 내관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과연 신숙주의 목에 찬 칼이 보통 이런 죄수들이 목에다 차는 그 넓적한 나무 판때기 있잖아요. 그 칼이 헐겁게 채워져 있었다라는 보고를 올렸다라는 겁니다. 세조 당연히 노발대발했죠. 야, 이거는 지금 현장에 있는 관리들이 나중에 신숙주가 풀려날 걸 대비해가지고 신숙주한테 잘 보이려고 일부러 그 칼의 자물쇠를 헐겁게 해서 좀 신숙주한테 편의를 제공한 거 같냐? 이거는 왕을 속이고 누구한테 붙은 거다. 감히 신숙주한테 붙은 거다. 그러면서 세조가 그야말로 불같이 노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세조는 즉각 담당 관련자들을 싹 다 체포를 해가지고 한 차례 국문을 돌린 다음에 처형을 시키도록 지시를 내리면서 정말 애꿎은 현장 관리들만 목이 이렇게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숙주가 온갖 고초를 겪고 있을 무렵 결국 신숙주에게는 굉장히 슬픈 소식이 하나 전달이 되었죠. 뭐였냐면은 신숙주의 아들 신면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신면은 당연히 이제 공신의 아들답게 굉장히 이제 엘리트 출세 코스를 밟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승지 역할을 역임을 할 정도로 출세 코스를 밟고 있다가 이제 좀 지방 발령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방관직도 한 번쯤은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함길도 관찰사예요. 함길도 어느 고을의 수령으로 갔으면 이게 좌천인데 관찰사, 도지사면 이거 진짜 해볼만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함길도 관찰사가 돼가지고 함길도로 파견이 됐는데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필 이때 이시의 난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시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시가 함길도 병마절도사 강효원 문을 갖다가 재빨리 제거를 했는데 그러면 관찰사는 왜 제거를 안 했냐라고 했을 때 관찰사가 지금 현재 교체 중이었어요. 당연히 관찰사도 이제 제거 대상이었죠. 그때 당시 이제 함길도 관찰사가 머무는 본영은 함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반군은 결국에는 함흥 본영까지도 접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신면이 여기서 저항을 하게 되는데 뭐 혼자서 이렇게 저항을 한다 한데 얼마나 이게 버티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면은 결사적으로 저항을 하다가 이시의 반군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신숙주의 아들 신면이 이시의 반군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세조는 그제서야 신숙주와 한 명에 대한 의심을 거두게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놓고 보면은 반군 측에 의해서 지금 신숙주가 확실하게 죽었으니까 신숙주가 적어도 이시하고 한편은 아닐 것이라는 것은 확실히 입증이 된 거죠. 그리고 이시의 말 맞다나 신숙주와 한명이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것은 너무 얼토당토한 소리고 좀 더 걱정을 했다면 혹시라도
이시하고 한 통속이 아닐까라는 거였는데 지금 그거는 이걸로 확실하게 입증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신숙주는 무려 보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겨우 풀려나서 이제 복직을 하게 되었죠. 세조. 물론 이제 예전에 뭐 이런 변명을 대긴 했어요. 평상시에 신숙주가 한 명이가 나한테 무리하게 행동한 게 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일 처리한 데 있어서 실수한 게 있다. 그리고 어쨌든 본인들이 잘못을 저지른 게 있으니까 저렇게 영모 리스트에 이름이 한 번쯤 올라왔던 거 아니겠냐. 그래서 혹시 몰라서 빵에 가둔 거다. 그런 식으로 명분을 댔던 건데 뭐 실제 속내는 혹시라도 신숙주와 한명회가 이시의 말 맞다나 정말로 영모를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 근데 어쨌든 이시애가 저런 식으로 설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이시애가 반군인 건 확실한 건데 그럼 그 다음번 걱정이 혹시라도 신숙주하고 한명회가 이시애 쪽하고 붙어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의심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냥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은 제3자 입장에서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다 말이 안 되는 소리긴 한데 어느 쪽으로 보나. 근데 세조가 이제 양정 사건 때문에 그런지 이때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게 돼요. 자, 근데 어쨌든 세조가 자기 잘못에 대해서도 굉장히 화끈하게 인정하는 성격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신숙주와 한명희를 불러가지고 솔직하게 사과를 해요. 이런 건 좀 대단하긴 해요. 내가 소인배들의 참소를 듣고 공신을 가두었으니 내 과실이 크다. 내가 이시희한테 놀아난 게 맞다라고 그렇게 사적으로는 사과를 합니다. 물론 공적으로 이런 말을 하기는 조금 그런데 아무래도 뭐 이제 신하들 앞에서 왕의 체면이 있으니까요. 근데 사적으로는 이렇게 불러가지고 사과를 했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시희의 반간계는 성공을 거둘 뻔했다가 결국에는 별다른 소득 없이 실패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인 반란 진압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죠. 병마 도통사로 임명된 구성군 이준. 나이가 뭐 이제 불과 26에 불과했으니까 굉장히 젊고 혈기왕성한 그런 나이잖아요. 물론 뭐 저도 26이던 시절이 있어서 그때를 좀 돌이켜보면은 확실히 지금보다는 좀 이제 굉장히 혈기왕성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준은 굉장히 신중한 행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젊은 나이에 저렇게 높은 직위에 올라가면 사람이 좀 자만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고 공명심에 불타가지고 내가 이번에 뭔가 한 건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인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의외로 이준이 굉장히 신중한 행보를 보여요. 물론 이게 이준 자체가 신중한 성격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밑에 있었던 백전 노장, 강순의 충고를 적절히 따르는 것도 여기 한몫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군은 자기 그 위치하고 자신의 처지하고 자신의 주제 파악 이런 거를 되게 명확하게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무리하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막 진두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백전노장이 하는 조언과 충고를 충실히 따르면서 자기는 이제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성군은 무려 열흘 넘게 후방 지역인 강원도 회양에 머무르면서 여기서 이제 계속 무기와 병력을 보강해주고서 요청하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물론 강원도 회양도 완벽하게 후방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시의 반군이 여기까지 넘어올 뻔했는데 그걸 일단 쳐내고 여기로 확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하가 강원도까지 내려오는 것은 맞기는 했습니다. 일단은. 자, 근데 사실 이번 원정을 떠난 병사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차 있었죠. 왜냐하면 상대가 누굽니까? 바로 최전방에서 야인들하고 전투를 밥 먹듯이 하면서 실전 경험으로 잔뼈가 굵은 함길도의 강군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전투 실력만 좋은 게 아니라 무장 수준 또한 중앙군하고 별 차이로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당시 이제 조선이 세종 때부터 이제 화력 태클을 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세종하고 문종 때 강력한 화력 무기를 보유하는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함길도 지역의 병력의 4분의 1 정도가 화기로 무장을 했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화기를 이쪽으로 배치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군 입장에서는 정말 근심과 걱정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뭐 무장 상태가 빈약한 반군이나 도적 나부랭이들도 아니고 어디 뭐 이제 여진족 인디안박 같은 애들도 아니고 진짜 자기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무장 수준도 자기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베테랑 엘리트 부대들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에 비해서 오히려 중앙군은 좀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중앙군이 실전 경험 측면에서 한길도의 정예군에 못 미치는 건 당연한 거죠.
물론 중앙군도 시시때때로 이제 변경 지역에 파병을 가긴 가요. 그래서 실전 경험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데 항상 이제 전선을 맞대고 싸우는 함길도 병력에 비하면은 역시 이제 실전 경험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화기 숙련도에서도 미숙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건 도대체 왜 그랬냐? 이거는 사실 세조의 잘못이라고 해야 되는데, 세조가 정변으로 집권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조가 걱정을 하는 거죠. 혹시 또 누군가 이런 식으로 정변으로 권력을 잡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우려를 해가지고 총통군을 해체를 시켜버립니다. 왜냐면 이게 정말 강력한 부대니까 이걸 누군가가 손을 넣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총통군을 해체를 시켜가지고 물론 총통을 사용하는 병과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 전문 부대를 해체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숙련된 화기병의 수가 부족해진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당시 조선 중앙군이 화기를 보유를 못했다는 게 아니라 다들 들고는 있는데 근데 예전만큼 그렇게 숙련도가 높은 건 아닌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시의 반군은 그 규모도 엄청났었는데 이미 그 병력의 규모가 2만 명에 달하는 대부대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군 이준이 끊임없이 병력과 물자를 요청을 했던 겁니다. 애지간하면 우리가 적군의 한 2배수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거 진격하기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죽는 소리를 해대는 거죠. 뭐 실제로 이준의 판단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무리하게 전진하기보다는 충분한 지원을 받아서 확실히 병력과 무기에서 우위를 점해야 된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좀 이제 불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양적으로도 우리가 확실히 우위에 서야 된다라는 판단이죠. 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영국의 몽고메리가 했던 행동하고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현재 함길도 지역에서 치열하게 거기에 있는 이제 관군하고 지금 현재 이시의 반군하고 교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 재빨리 가서 도와주는 게 맞는 건데 어차피 함길도가 송두리째 넘어간 이상 지금 여기서 뭐 생각해보면은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서둘러서 적의 범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갈 이유가 있냐 이거죠. 강원도로 확전되는 것은 막았으니까 그리고 평안도 지역 방비도 튼튼하니까 일단은 함길도 안에 가둬둔 상태예요. 그러니까 좀 더 여유를 두고서 충분히 병력과 물자를 확보한 다음에 진입하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크게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요청에 세조 역시 부응해서 원정군의 충분한 병력과 물자를 계속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전쟁은 화력전이 핵심이 될 걸로 봤어요. 다들 그렇게 내다보고 있었어요. 세조도 그런 판단을 내립니다. 함경도 지역에 화기를 많이 배치했는데 이시해가 그걸 활용을 할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중앙군도 강력한 화력으로 무장을 하는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중앙군에게도 굉장히 많은 화력을 몰아주게 되는데 이때 이제 지급했던 화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대완구입니다. 물론 뭐 이제 문정 화차라든가 수많은 종류의 총통들도 배치를 해줬어요. 근데 이런 완구 같은 거를 지급을 해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아무래도 이 함길도 지형 자체가 산악 지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곡사 형식으로 날아가는 포가 필요했다는 거죠. 아직 뭐 곡사포를 개발했던 시대는 아니었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으로 치자면 박격포 역할을 하는 저런 완구를 갖다가 비치를 해가지고 이 함길도 지형에 맞는 그런 전투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죠. 마침내 구성군 이주는 관군을 이끌고 함흥과 길주 사이에 위치한 북천까지 진군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병력과 물자가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진격을 하는 건데 당시 이시의 부대는 원래 이제 함흥까지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러 후방으로 쭉 빠지게 돼요. 왜냐면 이제 당시 이시의 측의 작전은 뭐였냐면은 북천까지 관군을 끌어들여서 여기서 포위 섬멸을 하겠다라는 게 당시 이시의 측의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구성군은 이곳 북청이 좋던 싫던지 간에 이시의 반군과의 결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여기에 오자마자 서둘러 목책을 설치해 진지를 요새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이준의 판단만 있었던 건 아니고 강순이 이런 조언을 해요. 결국에는 여기서 싸울 수밖에 없다. 이게 물론 적이 의도하는 바대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다. 여기서 결판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주둔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둔지 형식이 아니라 진짜 목책을 이중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급조를 해서 요새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관군이 북청에 요새를 건설하자 이 시에 관군을 북청에 고립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면서 대대적인 야습을 감행을 해오기 시작을 하죠. 다만 이제 이시해가 한 가지 좀 이제 잘못 생각했던 거는 이건 것 같아요. 관군을 북청까지 끌어들이는 건 성공을 했는데 설마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저런 요새지대를 건설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이게 확실히 중앙군도 함길도만큼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나름 훈련과 준비 태세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공병 능력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이시의 반군은 북방에서 실전으로 단련된 강군답게 강력한 화기와 기병 전력을 동원해서 북청 요새를 향해 맹공을 퍼붓게 됩니다. 자, 그리고 관군의 실질적인 지휘관인 강수는 목책에 의지하며 철저히 방어로 일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강수는 생각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버텨가지고 이 공세를 막아내면은 결국 반군의 기세가 한풀 꺾이게 될 것이고, 반란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초반에 기세 등등하게 일어났다가 한번 그렇게 예봉이 꺾이면은 그야말로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조사이의 반군도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한타 방어만 성공하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전투 상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강순이 사절로 하여금 사람마다 각각 나무를 벌채하여다 안에는 목축을 설치하고 밖에는 녹각성을 설치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제 성벽을 쌓는 거죠. 목책이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닌 게 옛날 고대 삼국시대 진짜 초창기에는 대부분이 다 이런 목책으로 성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적절히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언덕 위에다가 목책을 설치하고 해자가 파기 좀 시간상으로 힘들다면은 최소한 배수로 같은 것만도 좀 파놔도 확실히 이게 괜찮은 방어시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졸이 분기를 다투고 힘을 다하여 잠깐만에 이루었는데 중앙군도 이런 훈련 수준이 사실 결코 낮은 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매우 견고하였다. 또 성 밖에다 구덩이를 파괴하였는데, 그러니까 해자까지는 좀 너무 시간이 없고 배수로 같은 거라도 팔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또 이제 지대를 더 높이는 그런 보완책을 썼던 거죠. 밤 4경에 이시가 1만 6천여 군사를 이끌고 와서 수겹으로 포위하여 그 서면을 공격했다. 그러니까 야습을 감행을 한 겁니다. 아마 이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설마 첫날 밤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건데 얘들이 저런 거 다 만들었겠냐. 아마 행군안이라고 지쳐가지고 다 녹아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한 거죠. 이시에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야, 이게 정말 진짜 보면은 선수끼리 싸운 거예요. 이게 진짜 일반적인 병력 같았으면 여기까지 행군하고 나서 다들 막 지쳐서 녹아 떨어졌을 텐데, 그렇진 않고 오자마자 바로 저렇게 이중 목책 쌓고 구덩이 파고 그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시에도 좀 당황한 겁니다. 갑자기 저기 성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일단은 기왕 온 거, 칼을 뽑았으니까 무라도 썰어야 되죠. 그래서 사방을 포위한 다음에 주로 서쪽 방면을 집중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시의 반군과 구성군, 강순이 이끌고 있는 관군은 목책을 사이에 두고 서로 치열한 화력전을 벌이면서 밤새도록 공방을 벌이게 되니, 그야말로 이제 사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시의 난, 이 북청 전투가 바로 결전의 분수령이고 그 클라이막스로 점점 가고 있는데, 이제 양측이 그야말로 화력의 향연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시의 난은 과연 어떻게 전개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